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AWS와 엔클라우드24가 준비한 2022 메타버스 온 AWS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희 연사님들을 모시고 메타버스에서 저희들이 개발이나 시스템 구축을 할 때 AWS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사용하고 구축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말이 이제는 많이 친숙한 단어가 되어 있는데 다양한 장르와 컨텐츠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한편으로는 메타버스를 이제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해서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아직 많은 개념들이 좀 구축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되어 있고요. 이는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그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한데, 특히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할 때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개발자분들께서 구글링을 많이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는 AWS와 그다음에 AWS에서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과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다양한 소개를 통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메타버스를 기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좀 바랍니다. 또한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가 어떻게 우리의 삶과 이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메타버스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비영리 재단 NPO라고 하죠. 이런 NPO들이 어떻게 새로운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옆에 계신 존경하는 김동현 회장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우선 연사분들을 좀 먼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사단법인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협회 명예회장님이시고요. 여기 김동현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협회 김동현입니다. 네, 김동현 회장님께서는 오늘 메타버스를 통한 NPO 지원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AWS 공공사업 부분의 어카운트 이그제큐티브이신 김재성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 AWS 코리아의 공공부문 MPO와 가부텍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메타버스 온 AWS 웨비나를 통해서 많은 정보도 얻으시고 또한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재석 매니저님께서는 메타버스 산업계의 최신 동향과 구축 사례를 소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AWS 솔루션 아키텍트인 김준영 매니저님께서는 지금 미국 출장 일정이 갑자기 잡히셔서 잠시 후에 원격으로 인사하고 그다음에 메타버스의 확장성과 안정성을 지원하는 AWS의 기술들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식회사 웰데이터 시스템 엔클라우드24의 임수진이고요. AWS를 활용한 정보 지원 메타버스 지원 사업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는 이번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엔클라우드24에서 파격적으로 제안해 드리는 오퍼링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퀴즈 이벤트도 함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웨비나 퀴즈를 맞추신 정답자분들께는 10분을 추첨해서 삼나무 모니터 받침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웨비나의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선착순 100분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커피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끝까지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단법인 한국가상현실 콘텐츠 산업협회 김동현 명예회장님의 말씀으로 발표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메타버스 온 AWS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가상현실 콘텐츠 산업협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메타버스를 통한 MPO 지원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1991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키스트에서 가상현실 연구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실장을 맡으면서 30여 년간 이 가상현실 분야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메타버스를 통한 MPO 지원 방식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이 MPO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그 아름다운 재단의 기부문화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를 토대로 좀 잠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메타버스 얘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모든 산업 분야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다 힘겨운 시절을 보냈는데 특히 이 MPO들 역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지금 보내온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이게 현재 진행 그동안 해왔던 프로그램들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중단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요. 정부 지원 비중이 높을수록 그 서비스 중단이나 감소 경험이 크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민간 지원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좀 운영비 유지가 가능했는데 정부 지원을 받는 부분에서는 운영비 지원이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비영리 단체들이 그 인적 물적 자원 마련에 타격을 입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비 재원 부족 경험도 높아지고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그 해결책 중에 하나가 이 메타버스가 중요한 해결책 방안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메타버스가 MPO의 활동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타버스에서 추구하는 바가 이 NPO들이 추구하는 그 철학하고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이 메타버스에서 추구하는 첫 번째가 친환경, 안전, 그다음에 저비용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이벤트를 계획을 하게 되면 저비용으로 전염병이라든가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이 이동거리를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인종들이 서로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소통을 하고 하는 기회를 갖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 공간에서는 그러한 다양한 인종이나 국민들이 물리적인 제한 없이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 세계에서는 새로 만들어진 신세계이기 때문에 사용자들끼리 합의에 의해서 이 가상 공간에서의 룰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권층이나 아니면 자산 보유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부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문화 향유권입니다. 특히 이제 그 박물관 같은 문화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국립공원 같은 자연유산 이런 부분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약자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들 이런 분들도 자유롭게 이 가상 공간에서 문화 향유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 가상현실 기술인데요. 이 가상현실 기술의 정의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원격지에 떨어져 있는 사물이나 현상을 마치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정의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포인트가 느끼게 한다라는 겁니다. 보이게 하는 게 아니고 느끼게 한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단순히 시각적인 소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오감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하고 나 사이에 아니면 원격지에 떨어진 사람하고 나 사이에 오감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게 이 가상현실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인 가상현실 기술이 태동부터 인류의 공동선을 지향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를 하면 컴퓨터하고 나 사이에 지금 현재는 타이프라이터를 모델링한 키보드가 소통의 도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없애버리자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정보 격차가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근원을 없애버리면 자연스럽게 정보 격차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소통을 하게 되면 정보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그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가 상당히 좀 추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 정의하는데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상세계입니다. 가상현실 기술로 구현하는 가상세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태까지는 어떤 상품을 만드는데 광물 자원을 채굴을 해서 거기에다 에너지 자원을 활용을 해서 가공을 해서 공산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소비자한테 유통이 되는 과정에도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용도가 다 되면은 그게 이제 쓰레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상품은 콘텐츠 상품들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자원은 문화 자원이 되고 그거를 가공하는 에너지는 인간의 창의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콘텐츠를 네트워크로 유통을 하기 때문에 유통하는 데서 뭐 에너지를 쓸 일이 없어지는 아주 미세한 전기 신호만 활용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고 그게 소비자한테 전달이 돼서 다 쓰고 이제 용도 폐기가 되면은 쓰레기가 남지 않고 이제 자연 소멸이 되죠. 그리고 양질의 콘텐츠의 경우에는 그게 다시 피드백이 돼서 새로운 문화 자원이 된다는 겁니다. 메타버스 붐을 일으킨 로블록스를 비롯해서 그 이전에도 뭐 심시티라든가 세컨드 라이프라든가 이런 가상세계 플랫폼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필요해진 게 이런 컴퓨터 안에 있는 가상세계는 논리적인 가상세계고 오프라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가상세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걸 이제 물리적 가상세계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코로나 확진자가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집안에 갇혀서 꼼짝도 못하죠. 그게 답답해가지고 초기에는 그냥 휴대폰 놔두고 뛰쳐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했는데 결국은 이 집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바깥에 산보를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해질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물리적 가상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NPO들이 이 가상
세계 메타버스를 구축하는데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을까라는 거를 뭐 기존에 여러 가지 이미 활용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이런 거를 조금 여러 가지 사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문화부의 정부의 제안한 이제 가상문화 도시의 이제 설계안인데요. 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 문화시설, 체육시설, 그 다음에 관광시설 이런 거를 한 공간에 다 집합시켜서 가상문화도시를 만들자. 이건 정부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있으면 일반인들은 거기에 가서 박물관 가서 자유롭게 문화재도 관람을 하고 아니면 또 공연장에서 공연도 관람을 하고 아니면 또 국립공원에 산책도 가고 하는 게 이제 자유롭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공적 자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민간인이 구축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설사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적 영역의 메타버스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문화 도시를 만들면 거기에 이제 저작거리도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뭐 온라인 쇼핑을 즐길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가상문화재를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구축을 하게 되면 실제로 복원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항상 그 문화재를 복원을 할 때 이게 원래대로 맞는 건지 아닌지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 게 먼저 진행돼야 될 과제인데 그런 거를 실제로 지어보지 않고 가상 세계에서 구축을 해서 이게 맞구나 틀리구나 하는 걸 고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면은 이제 완벽하게 고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석사 과정 때 했던 게 일본 나라의 그 남대문에 해당하는 주장문을 복원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그 데이터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해서 복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들어와서는 이제 미륵사지 서탑을 복원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자료에 근거해서 실제 복원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메타버스 최초의 이제 교회가 이제 VR 처치 2.0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일반 상용화되어 있는 플랫폼들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VR 플랫폼이라든가 VR 채팅 플랫폼, 그 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 VR 쪽 그 플랫폼들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자기네가 뭐 이후로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이 크게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교회 활동을 하면서 또 중요한 게 이제 헌금을 걷어야 되는데 헌금은 지금 비트코인으로 지금 헌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우리 NPO들이 메타버스를 처음 접근할 때 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의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쪽인데요. 교육 쪽도 최근에 이 사례가 메타버스 안에서 최초의 교육 도시가 건설이 됐습니다. 영국에 있는 아테나버스라는 그 메타버스인데요. 플랫폼은 체코의 플랫폼을
활용을 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걸 왜 사례를 설명드리는가 하면, 그 우크라이나 사태로 그 난민된 어린이들이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받을 수가 없다고, 교육기관을 뭐 그 난민촌에다가 세울 수도 없고 하니까 온라인으로 해서 이 메타버스 교육기관으로 등록을 시켜가지고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을 해서 온라인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가상 결혼식은 이미 그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시작이 됐던 서비스인데요. 그 원격지에 있어서 참석을 못하거나 바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줌 회의를 줌하고 연결을 시키거나 해가지고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미국에서 이제 시작되다 보니까 미국은 파티 문화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 가상 결혼식에서도 결혼식 자체보다 그 피로연 파티가 더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 파티에서 먹는 음식들을 밀키트로 해서 사전에 택배로 배달을 해가지고 그걸 그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그거를 요리를 해서 각자 집에서 먹으면서 축배도 들고 이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이제 독거노인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서 이제 그게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다 이게 상당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기는 게 아주 중요한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보이는 게 버추얼 홈이라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 이 가상 공간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안에서 어떤 서비스를 할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족 자주 볼 수 없는 가족하고도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혼자 아니면 뭐 친구하고 같이 세계 여행을 두루 다닐 수도 있고 집에 있으면서 그리고 체스나 뭐 바둑 같은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집안을 이제 그 가상 집이죠. 가상의 집안을 이제 여러 가지 사진이나 액자 뭐 이런 걸로 장식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 가상 세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응용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비대면 그러니까 손님 조문객을 받지 않고 장례식을 그동안 많이들 했는데 이건 또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가상 장례식이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격지에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장례식에 참석을 한다거나 그래서 똑같이 실제로 장례식 진행 과정을 촬영을 해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디지털 트윈으로 해서 가상 장례식장을 만들어서 그거 오프라인하고 연동을 시켜가지고 하는 서비스도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상 영정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미국 LA의 85세 노인이 자기 앞으로 세상에 나올 증손자들을 위해서 비주얼 자서전을 쓴 겁니다. 그래서 가상 세계 자서전이죠. 그래서
이 가상 공간에서 그 할아버지가 나의 일생에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평생 해오고 이렇게 살았고 이제 이런 거를 말로 설명을 하는 거를 3차원 스캐닝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상 세계에서 보여줄 수 있게 이제 이런 게 실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좋은 사례가 있어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서울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경우에 지금 그 40년사를 메타버스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복지관 직원이 제페토에서 자신의 그 아바타로 자기 업무를 소개를 하는 시도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발달 장애인 아이들을 그 VR, AR 기술을 써서 훈련을 시키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내 그 소모임이라든가 회의 등을 이 브랜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데서 아주 초보적이지만 하나씩 이제 시작을 해 나가면서 진정한 이제 메타버스 환경이 더 발전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들을 돌보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상 공간에서 어디 박물관 견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그 서울에 있으면서 한라산 백록담을 올라가 본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겠죠. 그다음에 요즘엔 뭐 NFT나 뭐 블록체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한 가지 그 이 비영리 단체에서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하는 게 지금 이거는 탄소 감축 증명 코인이라고 해서 탄소연료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수단을 바꿨을 때 탄소 감축이 얼만큼 되는가에 그러니까 운행을 하면은 할수록 이제 탄소 감축이 되는 양이 축적이 되겠죠. 그럼 그거를 코인으로 바꿔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그 사람 전자지갑에다가 그걸 넣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그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에서 이제 지금 사업을 이미 전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탄소 감축을 얼만큼 했느냐? 그거를 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유엔의 기후 협약 기구에서 어프로브를 받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탄소 배출권, 탄소 감축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비영리 단체에서 메타버스 안에서의 활동을 하게 되면 실제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그만큼 감소를 하겠죠. 그럼 그거를 코인하고 연동을 시켜서 코인으로 해서 이 사용자들한테 지급을 해주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비영리 단체의 그 수익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메타버스 도시인데요. 그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를 형성하는 데는 내가 꼭 필요한 거 이외에 뭐 자연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야 이제 도시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리버랜드라는 도시인데 도시가 아니고 작은 국가입니다. 세르비아하고 크로아티아 이제 국경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그 사이에 그
어디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제 공터 같은 게 있는 거죠. 거기를 체코의 한 정치가가 여기에다 그러면 나라를 하나 만들겠다 해서 만든 게 이제 리버랜드라는 나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다 그러면은 이 가정을 한 길이가 6k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도시인데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몇 사람만 살고 있는데 여기에 실제로 도시를 건설한다라는 가정하에 영국에 있는 자하 하디드라는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도시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자하 하디드 설계사무소는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설계한 설계사무소인데요. 여기에서 이 메타버스 도시를 구축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 안에서 도시 생활하는 것을 지금 현재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참고로 해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메타버스 공간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걸 이제 건축 용어로는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데요. 최소한의 규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있어야 거기에 뭐 무슨 여러 가지 편의 시설도 있을 거고 문화 시설, 뭐 체육 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고 그래야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거기서 경제 활동이 벌어지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도시 구축을 정부에서 먼저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그 일반 기업들이 메타버스 플랫폼 형태로 입주를 해가지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날이 오도록 계속 저도 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전까지 김동현 선생님 발표를 잘 들었고요. MPO들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어떤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양한 기기나 아니면은 서비스 사례, 그다음 비즈니스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또 다른 그 일정이 있으셔서 먼저 좀 자리를 비우셨고요. 저희가 곧바로 이어서 AWS 김재석 매니저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WS 김재석 매니저님께서 발표를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 공공 부분에서 가부텍과 비영리 기관 테리토리를 MPO 독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석이라고 합니다. 바쁘실 텐데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 세션에서는 메타버스의 최신 동향과 AWS에서 구현하신 사례를 통해서 비영리 기관 등에서 어떤 서비스를 활용하고 계신지 말씀드리고 또한 AWS에서 비영리 기관들에게 드리는 혜택의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를 구현함에 있어서 필요한 AWS의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에 대한 설명을 바로 다음 시간인 김준영 SA님께서 설명해 주실 예정이니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WS에서 메타버스 산업계의 최신 동향 및 MPO 고객들의 구축 사례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0일 지속가능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5,560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26년까지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을 5위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비췄습니다. 이 발표에는 메타버스 전문가 4만 명 양성과 공급업체 220개를 육성하는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기술들은 코비드-19의 팬데믹 환경에서 엔데믹 환경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애플 안경이나 홀로렌즈와 같은 게임 체인저의 등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간된 퓨처리즘 리포트를 통해서 애플 렌즈 등의 등장과 기존의 시각과 청각만을 활용하던 메타버스 기술이 2030년대가 오면 촉각까지 확대가 되어 메타버스 쇼핑이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시장 전망도 비쳤습니다. 네, 메타버스를 AWS에서 구현하신 비영리 기관들의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증강현실 AR 기기가 없이도 즐길 수 있는 독일 분데스리가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는 전 세계 5억 명의 팬들에게 선수, 팀, 리그 등에 대한 실시간 통계 분석 정보를 AWS의 인공지능 기술과 컴퓨팅,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등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데스리가는 AI를 통해서 방송 품질도 개선을 하고 있으시며 서버리스 기술을 통해서 운영 비용 절감 효과도 보고 계십니다. 본 화면은 각 선수들의 포지션을 표시해주고 공격하는 순간에 수비들의 위치, 진행 방향 등을 증강현실로 구현한 화면의 스크린 캡처 장면입니다. 또한 F1 레이싱에서 또 저희 클라우드 기술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요.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분석과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F1도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2초 내에 피트인 해야 하고 300km의 속도와 중력의 5배에 해당하는 중력을 견뎌야 하는 코너를 돌기 위해서 F1 머신 내에는 300여 개의 센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센서들을 통해서 초당 110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생성하고 이를 분석하는 데에도 AWS 기술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F1에서는 이런 분석 결과를 실시간 영상에 덧입혀서 보여주는 F1 인사이트라는 서비스를 작년부터 선보였습니다. 다양한 주행 정보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증강현실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AWS는 메타버스를 클라우드 교육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AWS 클라우드 퀘스트라는 서비스인데요. 이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기존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메타버스 환경에서 롤플레잉 게임을 하며 클라우드 기본 지식을 재미있게 배울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고객 중에 크리스찬 TV 코리아의 IT 부분 자회사인 지로드 코리아는 코로나로 예배, 세미나 등의 오프라인이 모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상 플랫폼인 메타버스 환경을 통하여서 미디어와 교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김동현 회장님께서도 버추얼 처치에 대해서 2.0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이 구현을 이미 지로드에서는 구현을 하고 계십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VOD 서비스와 AOD, 갤러리, 게시판, 웹 연동 등이 필요하며 AW의 미디어 서비스를 통해서 즉시 서비스를 구현을 하실 수가 있었었고요. IVS, 인터랙티브 비디오 서비스라는 라이브 방송에 적용을 하면서 기존에 60초 이상 발생되던 레이턴시를 5초 이내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바이브 컴퍼니는 지난 4월 21일 메타버스 플랫폼인 듀플래닛을 런칭했습니다. 미러월드라는 메타버스 환경을 구현하고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주소, 면적, 위경도, 공시지가 등 다양한 현실 정보를 3D GIS 기반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했습니다. 향후 또한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바이브 컴퍼니는 AWS를 선택을 하셨고 현재도 AWS를 통해서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AWS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서 인프라 자원의 도입을 따른 리드 타임을 획기적으로 줄이셨으며 방문객이 폭주하는 상황에서도 AW의 오토 스케일링 서비스를 통해서 민첩하게 대응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왜 AWS가 메타버스 환경에 최적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WS는 먼저 비영리 단체들의 비용을 절감해드리고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보안 기술과 옵션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가장 많은 컨설팅 파트너와 ISV 파트너들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와 선택권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26개의 리전을 통해서 신속한 글로벌 서비스 진출을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두 번째로 큰 클라우드 사업자보다도 2배 이상 많은 리전을 통해서 고객의 확장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고정 비용 대신 가변 비용으로 사용을 한다는 게 클라우드의 기본 개념인데요.
사용하신 만큼만 지불하는 체계를 지원하면서 약정 시에는 최대 72%까지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AWS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평균 27.4%의 비용 절감 효과와 사용자가 1000명 이상인 경우, 조직인 경우에는 42.4%의 비용이 절감된 것들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AWS는 현존하는 최신의 보안 서비스 레벨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보안 인증 규정 준수를 통해서 어떤 고객이든지 안심하고 자신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AWS는 수많은 파트너와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된 8,000개 이상의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에게 다양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은 다양한 정보와 선택권을 갖게 되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AWS에서의 오토스케일링 기능을 통해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구성된 가용 영역과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월등하게 많은 AWS 리전을 통해서 서비스의 확장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에는 200개 이상의 AWS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네트워크 관리자, 개발자, 서버 관리자, 보안 관리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등 다양한 영역의 고객들에게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AWS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서비스들은 메타버스 환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대표적인 AWS 서비스들입니다. 끝으로 AWS의 공공 부문, 제가 속해 있는 기관의 조직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WS 공공 부문은 정부, 교육기관, 비영리단체, 의료 서비스 조직의 혁신을 촉진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그리고 교육기관, 비영리, 의료 서비스 조직들은 제한된 리소스로 복잡한 미션을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계신데요. 시민들에게 좀 더 효과적이고 핵심 미션에 좀 더 많은 시간과 리소스를 할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며 나사, 미 법무부, 노틀담 대학 등 다양한 공공부문의 리딩 기관들이 AWS를 통해서 그들의 미션을 구현하고 계십니다. 한국에도 코트라나 양자컴퓨팅 지원센터, 에트리, 서울대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 고객들이 AWS를 통해서 각자의 미션을 실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AWS가 MPO 고객들에게 드리는 다양한 크레딧 프로그램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크숲이라는 크레딧 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지정 기부금 단체일 경우에는 매년 1000불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테크숲 크레딧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부산 CIC 클라우드 이노베이션 센터의 크레딧과 연구자들을 위한 크레딧, 그리고 클라우드 도입에 앞서 POC가 필요하실 때 제공되는 POC 크레딧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작년 10월 달에 런칭이 되었는데요. 설립하신 지 10년이 안 되신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스타트업 램프 프로그램이라는 가입을 통해서 크레딧과 기술 지원, 그리고 같이 저희 홍보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의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설된 지원한 프로그램으로서 단순히 그냥 크레딧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스타트업이 성공하실 수 있도록 IR 피칭 훈련이나 스타트업 간의 네트워킹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 램프 프로그램에서는 다음 주 6월 30일과 7월 1일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스타트업들의 지속 가능 발전의 과제를 해결을 돕는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혁신 로드쇼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QR코드나 링크를 통해서 참가 신청 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타버스를 위한 클라우드 활동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세션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메타버스들을 위해서 AWS는 어떤 서비스들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고 유래에 대해서도 많이 아실 텐데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30년 전에 미국의 소설가가 쓴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소설에 등장했던 개념인데요. 여기서는 주인공이 아바타를 통해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3D 공간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메타는 더 높은, 초월한이라는 뜻이고 벌스는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합성어죠. 현실을 초월한 세계라는 뜻의 메타버스가 탄생한 것이죠. 이러한 메타버스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급격하게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10월을 기점으로 이 관심도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변경하면서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에는 꾸준하게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21년 10월 이후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은 왼쪽 편에는 2020년까지는 어떤 한 IT 서비스 혹은 기술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2021년이 되면서부터 완전하게 메타버스라는 용어로 통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기술을 그냥 메타버스로 부르면 끝이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타버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모든 IT 기술들이 다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미 우리가 메타버스 세상에서 좀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메타버스들 서비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걸 크게 네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증강현실, 일상기록, 거울세계, 가상세계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이미 현실 속에서 많은 메타버스 서비스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 서비스들을 크게 네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증강현실, 일상기록, 거울세계, 가상세계. 증강현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AR이고요. 대표적으로 포켓몬고가 있고 이케아의 가구 배치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일상기록은 SNS죠. 여러분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많이 쓰시는 SNS 서비스들도 이미 가상세계의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상기록 서비스들도 메타버스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거울세계는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반영한 것들입니다. 즉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가상의 지구를 만들어서 이를 쪼개서 부동산으로 사고 파는 얼스2라는 거 서비스도 있고요. 아니면은 구글 맵스와 같은 지도 서비스들이 현실 세계를 좀 반영을 해가지고 디지털로 만든 일종의 디지털 트윈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서비스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는 훌륭한 가상 세계인데요. 왜냐면은 게임은 완전하게 재창조된 현실과는 상관이 없지만은 재창조된 완벽한 상상의 세계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상세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가상인간과 디지털 트윈 등 수많은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네,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에 있는 물리적인 어떤 장비, 시설, 공간을 디지털로 똑같이 그대로 구현해서 그 둘이 현실과 디지털이 연동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에서 시뮬레이션을 먼저 거친 다음에 현실 세계에 반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해가지고 디지털 트윈 쪽에 반영을 해서 원격지에 있는 내가 현실 세계에 현장에 가보지 않고도 현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 옴니버스라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아마존의 물류 창고도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은 공장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이죠.
오른쪽 보이는 그림 보시면은 물류 창고가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이 현실 세계의 물류 창고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이 디지털 세계에 있는 물류 창고입니다. 공장도 마찬가지죠. 위험한 플랜트에 사람들이 직접 출입하지 않고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혹은 반대의 경우로 미리 디지털 트윈에서 계획을 잡고 생산 계획을, 생산 플로우를 다 짜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현실 세계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플로우도 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건 가상지구인데요. 똑같은 가상지구를 만들어서 지구의 기후 변화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딥러닝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이제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모델을 만들 때 현실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현실에서 그것을 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지만 디지털 트윈 안에서 가상으로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차를 주행시킨다면 그 차는 다양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실제가 아닌 가상에서 수천 번, 수만 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교한 자율주행 모델이 나오게 되겠죠. 가상인간은 지난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로지를 비롯한 다양한 많은 가상인간들이 현재 나와서 서비스 중에 있는데요. 이러한 가상인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요즘은 게임 엔진들이 대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티라든지 언리얼이라든지 앞다투어서 자기들의 정말 극사실적인 가상인간을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내놓고 있어요. 이처럼 메타버스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고 다양한 유형이 있죠. 이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AWS는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글로벌 주요 SNS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AWS에서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스냅챗, 메타, SM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그리고 아마존닷컴까지죠. 특히 메타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AWS를 장기 전략 클라우드 제공자로서 선택을 했고요. 여기에서 AWS를 활용해서 메타버스 서비스의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하는데 AWS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천명했습니다. 제가 앞서 게임 같은 경우는 훌륭한 메타버스의 사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글로벌로 90% 이상의 게임 회사들이 AWS에서 게임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메타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다고 보는데요. 먼저 글로벌 서비스로 메타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보다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먼저 더 현실적이고 미려한 그래픽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응답 속도가 빨라야지 사용자가 답답함을 느끼지 않고 좀 더 메타버스를 이용하고 오래 머무를 것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서는 나 개인에 대해서는 나한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거고요. 타인과의 연결도 굉장히 쉬워야겠죠. 그리고 메타버스는 이제 경제가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더 기존의 서비스보다 훨씬 투명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메타버스 서비스는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PC, 스마트폰, AR 기기, VR 기기 등등 이런 것들을 모두 지원해 줘야겠죠. 네, AWS 서비스들은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미 많이 만들고 있고 그것을 카테고라이징하면 보신 바와 같은데요. 컴퓨팅, 네트워크,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그리고 디바이스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팅부터 보겠습니다. AWS는 다양한 컴퓨팅 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때 거기에 맞는 상황에 맞는 컴퓨팅 자원을 다양하게 선택해서 비용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컴퓨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다양한 최신 그래픽 칩을 저희가 제공하기 때문에 AI, ML, 딥러닝 혹은 3D 그래픽 렌더링, 비디오 프로세싱과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들을 빠르게 해낼 수 있습니다. 요즘 클라우드 게임이 유행이죠. 클라우드 게임은 클라우드 서버에서 모든 그래픽 처리, 오디오 처리, 로직을 다 수행한 다음에 결과물 화면과 음성만을 클라이언트, 즉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경우는 엔비디아 클라우드 XR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XR은 AWS의 GPU VM에서 버추얼 머신에서 실행돼서 그래픽 처리를 다 한 다음에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주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즉 사용자는 저사양의 PC에서도 고사양의 PC에서 돌아간 것 같은 똑같은 고품질의 결과물을 얻고 게임과 같은 컨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전기차 로시드 모터스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그 차량을 3D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사용자에게 보내주게 되어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다양한 스펙에서 똑같은 고품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아 자동차도 비슷한 유형의 서비스를 AWS의 컴퓨팅 자원을 이용해서 구현했습니다. 빠른 컴퓨팅 처리 이후에 결과물을 빠르게 전달하고 사용자와 인터랙션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레이턴시가 관건입니다. 이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해서 AWS는 5G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통신사와 협력을 해가지고 AWS의 컴퓨팅 자원을 통신사의 기지국 근처에 배치시켜 놓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종 사용자까지의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확연히 줄어들기 때문에 최종 사용자까지의 컨텐츠 전달과 인터랙션의 지연 시간을 줄여서 사용자의 만족감이 높아지겠죠. 방금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퍼블릭 5G 네트워크였고요. 내가 원하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상황에서만 5G 네트워크를 별도로 구축하고 싶다고 하면은 AWS는 관련해서 어플라이언스, 즉 기계를 하나 보내드리고요. 그 기계를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5G 네트워크를 스스로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5G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도 빠르게 여러분들의 메타버스 서비스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AWS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라는 서비스를 쓰시면요.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리전에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은 런던 혹은 뉴욕과 같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용자들도 AWS의 네트워크를 타고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각양각색의 서비스들이 서로 연결되고 디지털 경제 활동이 가능한 데 필수적인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죠. 요즘 웹 3.0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웹 1.0은 인터넷 초창기의 서비스 형태로 굉장히 정적으로 사용자는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한 정보만 이용할 수 있었죠. 디렉터리 검색 서비스로 유명했던 야후가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웹 2.0은 2000년 중반에 사용자들이 직접 컨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면서 그리고 이것들을 소비하죠. 그러면서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유튜브, 네이버 지식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지금까지 인기 있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서비스 공급자가 데이터와 서비스 정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 간의 자유로운 데이터와 컨텐츠 이동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흥망에 따라서 데이터가 유지되고 유실될 수도 있죠. 웹 3.0은 사용자가 이러한 데이터 소유권과 제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탈중앙화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되게 됩니다. 블록체인은 P2P 방식으로 데이터를 투명하게 분산 저장하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을 가지게 되고 이 특성을 활용한 NFT,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하는 대체 불가 토큰을 디지털 컨텐츠에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컨텐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메타버스에서는 바로 이 NFT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와 거래가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디지털 경제의 필수적인 요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NFT를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상당수는 노드가 이미 아마존의 이스토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 네트워크를 새로 구축하는 고객은 아마존 메이지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손쉽게 네트워크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글로벌로 다양한 디바이스로 제공됩니다. 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은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 처리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필수입니다. 만약 클라우드가 아닌 기존의 IDC 환경에서 빅데이터를 처리한다면 데이터가 고립되고 통합되지 않는 데이터 사일로가 발생하고요. 이에 따라서 빅데이터 처리와 활용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이를 AWS의 클라우드로 옮기면 데이터 레이크 구축해서 한 곳으로 데이터를 쉽게 모으고 필요에 따라서 배치 혹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변환해서 데이터를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나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되어서 저장된 데이터는 기계학습과
다양한 분석에 활용할 수 있겠죠. 일단 데이터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데이터로 기계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기계학습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규모 컴퓨팅과 저장 공간이 필요하고 흩어진 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해야 되고요. 기계학습은 경험과 전문성을 요하는 고급 기술이기 때문에 인력 자체가 구하기가 힘듭니다. 또 프로세스가 복잡해서 효율적인 기계학습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죠. 이러한 많은 어려움은 보시는 것처럼 AWS로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AWS가 제공하는 기계학습 AI 관련 서비스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가장 아래부터 보시면 기계학습을 하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와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학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손쉬운 데이터 처리, 학습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세이지메이커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특히 가장 위의 AI 서비스들은 기계학습 관련 인력이 부족한 많은 경우에 바로 쓸 수 있는 AI 서비스들입니다. 개인화 추천, 수요 예측 등과 같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문서 검색,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룩아웃 시리즈, 헬스케어, 텍스트와 문서 변환, 챗봇, 음성 관련, 비전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행될 것입니다. 모바일은 대표적으로 iOS, 안드로이드, 그리고 유니티, 언리얼 엔진 같은 게임 엔진, 그리고 AWS가 주도해서 개발하고 있는 오픈 3D 엔진과 같은 주요 게임 엔진들에서 AWS의 SDK를 활용해서 더욱 훌륭한 메타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고 깊이 있는 AWS의 서비스로 여러분들의 메타버스 서비스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달드리면서 세션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험을 압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없습니다. 이 말은 저희 아마존닷컴의 CEO이신 앤디 제시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AWS가 2006년에 처음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현재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AWS 상에서 빠르게 메타버스를 구축하시고 다양한 경험을 하셔서 향후에 메타버스 서비스가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클라우드24의 임수진입니다.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엔클라우드24가 올해 정보지원 메타버스 지원 사업에 선정된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엔클라우드24는 올해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지원 사업 선정에서 컨소시엄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었고요. 이제 메타버스 개발사의 면모를 좀 조금씩 갖춰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개발하기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AWS를 선택한 이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저희가 지금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형식의 메타버스이고 메타버스 플랫폼이고 또 어떤 BM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저희가 왜 AWS를 선택을 했고 또 어떤 기능들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 공유를 드리는 자리를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컨소시엄에서 맡고 있는 롤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메타버스 플랫폼의 그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기획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백엔드 스트럭처를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사업 쪽이라든가 응용단과의 연계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의 NFT와 블록체인 스트럭처 부분에 대한 개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BM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저희가 각각의 그 역할 부분에서 AWS를 선택하기로 한 이유는 이에 상응하는 기능들이 이미 존재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메타버스 플랫폼의 클라우드 아키텍처 부분에서 저희가 주목한 AWS의 기능은 아마존 워크스페이스라는 기능이고요. 워크스페이스는 뭐 아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를
저희가 이 기능에 주목한 이유는 유저의 접속 환경이나 접속 디바이스에 따라서 사용자의 체험과 경험의 레벨이 달라진다라는 우려 때문에 가능하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버추얼 머신을 만들어 놓고 그 사용자들이 최고의 사양의 버추얼 머신에서 완벽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 기능을 좀 주목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의 백엔드 스트럭처 부분은 여러분도 익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EC2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단과 응용단 그리고 전체적인 스트럭처의 VM 환경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NFT와 블록체인 스트럭처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AMB 기능이고요. 아마존 매니지드 블록체인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얼마 전에 크게 블로깅 기사도 나왔고 보도자료도 나왔던 기능으로서 익히 들어보신 분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서 이 AMB에 주목한 이유는 AMB를 이용해서 이더리움 기반의 NFT 거래 트랜잭션을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기능들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아마존 워크스페이스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아마존 매니지드 블록체인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지 또 이 기능들은 어떤 기능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WS 워크스페이스를 저희가 고른 이유는 아시다시피 디바이스로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태블릿으로 접속을 하거나 PC로 접속을 하거나 아니면 뭐 기어로 VR 기어로 접속을 하거나 할 때에 이용자의 그 액세스 디바이스 환경으로 인해서 그 편차로 인한 경험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경험의 차이를 좀 줄이고자 최고 사양의 운영 체계를 제공해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만약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개발이 완료가 될 경우에 이제 사이즈가 좀 크다면 이 큰 용량의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 시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신 버전의 항상 업데이트된 최신 버전의 메타버스를 가용 가능한 모든 버추얼 머신의 배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이 기능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배포의 내용은 최신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컨텐츠가 항상 접속할 때마다 바로바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패치를 받거나 다운로드 받는 일이 없도록 이런 사용자의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AWS 워크스페이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AWS 워크스페이스의 기능적인 장점은 상당히 훌륭합니다. 일단 이 기능 자체가 코로나 시대 때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이 분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제공이 됐었던 기능이기 때문에 모든 위치에서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스크탑에 액세스해서 원격 접속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변화되는 상황에 빠르게 대처가 가능하도록 제공할 수 있는 기능들이고요. 그리고 취약했던 엔드포인트 쪽의 디바이스 대신에 AWS의 사용자의 데이터를 저장해서 보안성을 강화하고 접속 환경을 최고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컴퓨팅 메모리 그리고 스토리지 옵션을 그 온데만드 종량제 크기의 조정을 통해서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향후에 이제 저희 BM 쪽과도 연관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 안에 이런 비용들이 다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완전 관리형 어플리케이션 제공이나 아니면 거의 100%에 가까운 가동 시간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고가용성 AWS 인프라를 통해서 어떤 장애 없이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 기능들을 좀 선택을 하고 있고요. 워크스페이스를 고려한 또 다른 이유는 이 서비스적인 장점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 BM을 Subscription Based BM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신규 사용자에게
손쉽게 데스크탑을 할당하거나 이 서브스크립션이 종료된 이용자의 데스크탑 역시 편리하게 제거하는 이런 기능들이 BM과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민감한 개인화 데이터들이 상당 부분 올라갈 거기 때문에 민감한 개인화 데이터에 대해서도 AWS의 강력한 보안 기능으로 안전하게 보안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전 세계 어디에서든 어떤 기기를 통해서 접속을 하더라도 저희가 제공하는 이 워크스페이스를 통해 제공하는 사양은 최고로 높고 최적화된 상태로 이용이 가능한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발이나 운영적인 면에서의 장점도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일단 개발된 브라우저나 네이티브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자의 숫자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요건에 가장 맞는 번들이나 서비스에 이용할 그 워크스페이스 수를 선택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확장이 가능하고 프로비저닝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HIPAA 적격 서비스나 PCI 규정 준수 이런 부분에 대한 컴플라이언스나 이런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돼서 향후에 이제 고품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또 고품질 데스크탑의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PC 오버 IP 원격 디스플레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익숙한 데스크톱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데이터를 AWS 클라우드 환경에 유지해서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발과 운영적인 장점의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암호화 부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AWS의 그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 그러니까 KMS하고 이 서비스, 이 워크스페이스를 통합을 해서 KMS 고객 마스터 키를 사용하면 워크스페이스의 스토리지 볼륨을 암호화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구현하고자 하는 메타버스 자체가 메모리얼 메타버스라고 일종의 그 추모와 관련된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이고 또 좀 약간 물론 공개적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개인적인 정보들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암호화도 고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양한 멀티 액세스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고품질의 데스크탑 환경을 제공해서 윈도우나 맥이나 크롬이나 아이패드, 파이어 태블릿이나 다른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통해서 접속을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액세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단순히 그냥 서비스나 개발적인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 부분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 BM에 최적화될 수 있는 그 요금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일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브스크립션 비용에 이 워크스페이스 하나 늘어나는 것들이 녹아 있으면 사업적으로 이 부분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 기획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비용의 예시를 하나 좀 준비를 해봤는데 서울 리전 기준으로 해서 8CPU에 32기가 메모리, 그다음에 루트 80기가, 사용자 볼륨 10기가 정도로 했을 때 월에 한 10불 정도, 그리고 시간이 오버가 되면 시간당 1.63불 정도의 저렴한 이용료가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한 BM의 설계가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또 소개드릴 기능은 AWS 매니지드 블록체인 AMB이고요. 저희가 이 기능을 사용하는 이유는 메타버스는 이제 경제 구조의 구현상 필연적으로 NFT와 연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메타버스 안에서 이용자가 한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인터랙션이나 트랜잭션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다가 AWS에 존재하는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제일 빠르고 편리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버스 비행과의 연장선상에서 고려를 할 때 AWS의 또 다른 기능인 AMB를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게 앞서 김동현 회장님
이 말씀하셨던 MPO들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과도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메타버스에서 MPO와 연계해서 좋은 일을 하자라고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MPO들은 월렛이 없어요. 그래서 코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MPO들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의 그 확장성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높일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월렛을 가지고 있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그 조직 기관의 그 활동이나 아니면은 어떤 도네이션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들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AMB는 이제 기본 구성이 이제 NFT 작성자는 그 매니지드 블록체인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이더리움 그 게스 루트를 통해서 이더리움 링키 테스트넷에서 거래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NFT 생성을 시작하기 위해서 제이슨 RPC 요청이 아마존 API-게이트를 통해서 REST API 엔드포인트로 전송이 되고 람다에서 전달을 하도록 구성이 가능합니다. 또 프록시 연동으로 구성된 람다는 토큰을 배포하고 발행하고 소유권을 가져오는 이 논리를 구현하고요. 그다음에 서명된 트랜잭션을 보내고 매니드 블록체인 HTTP 엔드포인트로 전달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전송된 거래는 네트워크 트래픽과 지불한 가스 요금 때문에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취소될 위험이 없도록 고정된 최소 확인 횟수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에서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 구성에서 이제 람다에서 발생하는 시간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파게이트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블록체인을 폴링해서 필요한 확인 횟수를 확인하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횟수의 확인이 완료가 되면 파게이트에서는 NFT 생성자한테 SNS를 통해서 AWS Simple Notification Service라고 하죠. SNS를 통해서 이메일 메시지를 전송을 하는 형태로 기본 구성을 잡을 수가 있고요. 이 기본 구성 하에서 사용자들이 직접적으로 제작하고 아니면 구매를 원하는 이런 NFT에 대한 인터랙션과 트랜잭션이 가능하도록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라는 기획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NFT 크리에이터를 기준으로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기본은 저희가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NFT 크리에이터가 이제 제이슨 그 RPC 리퀘스트를 하게 되면 이게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게 람다로 가게 됩니다. 람다에서 AMB로 가고 AMB에서 직접적으로 이더리움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 매니저를 통해서 프라이빗 키를 생성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NFT 메타데이터로서 S3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다시 SNS하고 연계가 돼서 람다를 통해서 파게이트를 통한 펄링을 진행을 하고 결과 값이 나오게 되면 이 부분을 이제 트랜잭션 컨퍼메이션에 대해서 NFT 크리에이터에게 전달을 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AMB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솔루션의 배포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전체 조건을 설정을 하고 이더리움 노드, 그다음에 API 게이트웨이, 람다, 파게이트, SNS나 뭐 S3 버킷으로 이 구성된 NFT 스택을 배포를 한다고 했을 때 JSON RPC 명령을 보내서 일단 스마트 계약을 배포하거나 토큰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현된 NFT의 트랜잭션을 메타버스에 활용하기 위해서 AWS의 그 SAM을 활용하고, 그러니까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 모델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기능을 통해서 스택을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빌드가 완료되면 이제 디플로이 명령어와 변경된 내용의 배포를 위해서 이제 파라미터 값을 입력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AWS SAM으로 배포를 하면 클라우드 포메이션에서 스택이 되고 스택 체인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 생성된 체인셋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필요한 정보는 뭐 아시다시피 이더리움 노트 정보나 아니면 NFT 메타데이터 버켓, 그다음에 NFT 메인 정보, 그다음에 인보크 파게이트 태스크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쭉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AMB에서 기억할 것이라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NFT를 기반으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 AWS 웹사이트 또는 AWS 컨설팅을 통해서 이 NFT를 활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의 백엔드 처리 메커니즘의 구성을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NFT에 관심이 있거나 내가 개발자다, 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AWS 블록체인 관련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디오들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블로그라든가 백서, 화이트 페이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확인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컨클루션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자면 다음에 이제 5가지 포인트를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구현하고 싶은 메타버스의 구현을 기획하기 위한 그 방법론들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AWS와 함께 찾아가는 방법론이라고 한다면 우선 여러분이 구현해야 하는 기능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해당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AWS의 기능이나 솔루션이 어떤 것들이 매칭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능별로 아키텍처의 정의에 따라서 각 기능은 전체 스트럭처 내에서 아까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차근차근 구성을 하시고 중복되거나 아니면 대체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하시고요. 그다음에 전체 스트럭처가 정의가 되면 이게 과연 우리 예산 안에서 가능한 것이냐, 예산안을 기준으로 최적화 작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최적화된 스트럭처를 가지고 이제 개발 기간과 서비스 마일스톤별 업데이트 플랜에 따라서 실제 구성 일자를 편성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부터 다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비용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또 그래서 이제 비용적인 효율성과 이 기능적인 구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발 마일스톤을 지속적으로 팀원들과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기능별 조언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뭐 언제든지 저희 엔클라우드 24라든가 아니면 AWS의 헬프 링크, 그다음에 서포트 페이지, 그다음에 퀘스천 큐 같은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인 QA를 하시면서 여러분만의 방법을 만들어 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한번 결론을 내고 싶은 말인데 이제 지금도 이제 많은 개발자분들이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있지만 실제 굉장히 돈을 태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사업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기초에서 이 스트럭처 기반을 만들고 개발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도 여기저기 이야기 많이 듣는데 산으로 가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고요. 잘 개발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중하게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비용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 기능을 몰라서 사업적인 실패 요인으로 그게 작용이 되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의 기준으로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AWS는 메타버스 구현에 가장 최적화되고 기능이 많은 CSP이고요. 그리고 언제나 최신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고 최신 기술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CSP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 개발자분들 특히 이제 메타버스의 백엔드 스트럭처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AWS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것, 또 그 다큐멘테이션을 보시는 것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AWS를 통해서 뭐 언제나 좋은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뭐 문의할 점이라든가 상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엔클라우드 24를 통해서 많이 문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퀴즈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이번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메타버스를 통해서 뭔가 좋은 의미를 찾아가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웨비나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마지막 순서로 퀴즈 이벤트가 나와 있습니다. 웨비나의 퀴즈를 맞추신 정답자분들께는 10분을 추첨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나무 모니터 받침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웨비나가 끝나고 이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선착순 100분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사님들께서 되게 바쁘신 일정을 쪼개서 발표를 해주시느라 지금 저만 남아 있는데요. 일단 이번 웨비나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퀴즈 이벤트의 경우에는 지금부터 유튜브 채널에서 문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참여하셔서 좋은 선물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엔클라우드 24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2022년 AWS와 엔클라우드 24가 함께 준비한 메타버스 온 AWS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웰드 테스트 시스템 엔클라우드 24의 임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